나는 흐른다 진달래 흩날려 황토급배로 돌배꽃 모아 덮어 올기강 안개 피네 저거 발자국 소리 여명을 깨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새없이 가슴 졸일 뿐 아직도 흐른다 보고 싶은 님이여 아직도 강 건너에 갈대 속에 뒹구는 연자 나는 지금 대만섬 동남쪽 해안에 있는 타이동이라는 도시에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루이따오, 녹도, 그린 아일랜드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다. 저거 발자국 소리 여명 이곳 녹도는 최근까지 보통 사람들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했던 곳이다. 이곳은 대만의 빠삐용 감옥, 국민당 정권에 저항했던 모든 정치범들을 수용했던 곳이다. 나 도울은 대만 유학생이다. 대만에서 아내를 만났고 결혼했고 신혼 살림을 차렸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는 항상 아련한 추억이 있다. 내가 대만대학 철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우리 철학과에는 국민당의 통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비판적인 지성인들이 많았다. 나는 그들을 통해 이 녹도에 갇힌 사람들의 무자비하고도 처참한 삶에 관하여 어렴풋하게나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녹도는 이름만 들어도 몸소리가 쳐지는 공포의 섬이었다. 여기가 저쪽은 전부 산으로 갇히고 이 앞은 바다고 해서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사상범들이 갇힌 아주 무시무시한 감옥이지만 이 뜰악을 걸었을 여기 갇힌 사람들이 이 꽃 하나를 봤을 때 감격적으로 바라봤을까. 이 생명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기서 움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장개석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부침을 회고해보면 너무도 착잡한 심정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른다. 한 인간으로서 말한다면 장개석만큼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성심껏 도와준 사람도 없다. 1930년대, 1940년대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존립 그리고 의용대 활동이 모두 그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그가 대륙 석권에 실패하고 대만섭으로 쫓겨오는 과정이야말로 그의 지원을 받았던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이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몰락해가는 과정을 의미했을 수도 있다. 여기에는 설명되어야 할 많은 역사적 복선이 깔려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 독립운동사의 비극적 한 측면이라는 것이다. 우리 조선 땅에서나 중국 대륙에서 조국의 독립을 꿈꾸면서 활약했던 많은 애국지사들의 비전과 꿈속에는 바로 이 삼민주의라고 하는 이상이 그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이 삼민주의가 양심적인 사상범들이나 대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는 아주 잔약한 이념이 되어서 이 혹독한 감옥의 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과연 이념이라는 게 무엇인가? 역사의 변화에 따라서 이념은 때로는 위대한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를 억압하는 독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 역사의 굴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장개석은 지금 여기 이 감옥의 폐허에 일그러진 모습으로 남아있다. 대륙에서도 대만에서도 이제 그가 서 있을 자리는 없다. 녹도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이 감옥을 출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섬을 처음 둘러보고 펑펑 눈물을 쏟았다고 했다. 내가 이토록 아름다운 곳에 갇혀 있었던가. 그들은 어디로 왔는지도 몰랐고 철장 밖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몰랐던 것이다. 내가 대만을 찾은 것은 우리 독립운동사의 자료들이 실제로 이곳에 많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대만 국사관과 국민당 당사회에는 우리나라 독립지사들이 국민당 정부와 교섭하면서 남긴 서한이나 기타 문서들이 엄청나게 보존되어 있었다. 우리나라 한국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그 어떤 로컬한 아주 고독한 투쟁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투쟁이었고 글로벌한 민족 해방운동의 일부분으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고, 여기에 나타난 아주 다양한 활동상을 보면은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그 치밀한 노력을 했는가. 특히 이런 편지도 쓰고 잡지도 발행하고 행동을 문서로 기록하고 이런 자세를 보면은 이 어려운 독립투쟁 속에서도 조선왕조실록을 계속 편찬하듯이 끊임없이 기록을 남겨왔고, 대단한 문명의 선진 민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대한 자취를 이런 곳에서도 아주 눈물겹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편지 쓴 거 보면 서예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한 학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적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이 대륙에서 참 그 외롭게 투쟁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야말로 피눈물 나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닐까. 오늘날의 지식인들이 너무도 나약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초라한 이 원고지 위에서 광대한 대륙의 우리 독립투사들의 말발굽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장개석을 떠받드는 국민당의 무능과 부패, 독재의 종말은 기나긴 투쟁을 거쳐 결국 민진당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민권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것은 대륙인, 즉 외석인에 대한 본성인의 각성을 의미한다. 본성인이란 장개석 국민당 정부가 1949년에 대만으로 오기 이전에 대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85%의 본성인이 15%의 외성인에게 억압받고 살던 시절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겠다는 운동을 흔히 대만 독립운동이라고 부른다. 그 대만 독립의 아방가르드에 진수편 총통이 우뚝 서 있다. 그의 존재는 아시아 대륙에 매우 복잡한 정치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결코 한반도에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국제적 정치 게임이 다변화될 수 있는 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진수편 총통의 초대를 받았다. 나와 그는 대만대학 동문이고 면식이 있었다. 各位贵宾，总统莅临，韩国思想史研究所创办人金荣沃教授。其中也有一位我们的文学大家，这样在这个地方，那边见了面。那你当时有没有听过到？听过，你事后听过。那我是说，当时你有没有预言到？有没有想到说会发生事情？我的预言说，那个包括你活下去，所以这个没有问题。所以我们就提出来，族群多元，国家一体，国家一体。不管你认为这个国家叫做什么，有人说这个国家叫做中华民国，有人认为说这个国家叫做台湾，其实呢，都是对这一块土地的认同。对，国号只是一个符号，最重要的是我们对这一块土地，我们所生长的地方，你有没有感情？你愿意认同它吗？你是不是觉得你是这一块土地的一部分？你是不是跟这块土地是融合在一起的？民主和平也是大家共同的语言，共同的利益。所以呢，民主与和平是可以放诸四海而皆准的，一个基本的人类的价值。我也认为，在中国大陆13亿的人民，除了极少数的领导阶层之外，绝大多数的中国大陆的人民，也都是爱好民主，对，追求和平的。 대만 사람들의 민주의 체험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선진적인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는 단 두 나라밖에는 없다. 대한민국과 대만, 두 나라밖에는 없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일제 식민지, 계엄 통치, 군사 독재라는 뼈아픈 체험을 거쳤다. 그 아픔으로부터 인간다웁게 사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나간 것이다. 일본은 민주라는 가치로부터 아직도 너무 멀리 있다. 민주 정치의 기본은 양당 정치며 선거라는 평화적 방법을 통한 정치 리더십의 근원적 교체이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념까지도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천황제가 상존하며 매우 후진적인 정치의식을 보지하고 있다. 정치 권력의 본질적 교체가 없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그들의 과거 제국주의 만행에 대한 본질적 반성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행 헌법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쟁취한 역사적 성과물이 아니라 패전의 대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외래적 질서다. 그것마저 우익적 질서로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명치유신의 탈화론적 발상이나 제국주의적 우월감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사를 반성할 꿈도 꾸지 않는 것이다. 온갖 학살, 만행, 겁탈, 살인, 방화, 강간, 정신대, 강제징용, 남의 국토 유린, 이 모든 죄악이 대동아 공영권의 달성을 위한 당연한 도구였다고 지금도 자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돈도 많고 기술력도 상당하고 학술의 폭과 깊이도 놀라운 수준이다. 그러나 분명한 후진국가다. 자신의 죄악을 반성하지 않는 한 일본은 후진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과거사를 전폭적으로 반성하는 길만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일본의 만행은 용서될래야 될 수가 없고 용서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장개석 국민당 군대의 집요한 포위 공격을 피해 모택동은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의 수도였던 강서성, 서금, 정강산을 떠났다. 1934년 10월이었다. 광동, 호남, 광서, 귀주, 운남, 사천, 감숙 11개성 18개 산맥을 넘어 368일의 고투 속에 섬서성의 북부에 도착한다. 이것을 보통 롱마치, 장정이라고 부른다. 총 30만의 군대가 3만으로 축소되는 죽음의 행진이었지만 이 장정을 통해 모택동 유격전의 전술 전략적 가치가 확보되었으며 장개석 군대에 대한 홍군의 도덕적 우위를 중국 인민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중국 공산당의 위치가 공고하게 되었다. 홍군은 1937년 1월 13일 연안에 입성하여 대륙 석권에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님 웰즈의 남편 에드가 스노우는 이 모택동의 장정을 가리켜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은 것도 이에 대한다면 휴일의 소풍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장정의 종착역, 이 연안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키웠다. 나는 지금 그 연안을 가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 처음이다. 흥분된 순간이었다. 저는 지금 연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안하면 밀양의 윤세주, 아리랑의 주인공인 김산, 그리고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 채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조선 의용군, 이런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연안은 모택동의 장정이 끝난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안을 혁명의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 연안은 그 황하의 그 상류에 있는 황토의 고원에 위치하고 있죠. 매년 그 봄이면은 우리가 그 황사로 아주 골치를 앓는데 그 황사바람이 전부 이 지역에서 그 불어오는 그 황토 먼지예요. 그래서 이곳은 전부가 그 황토빛이고 집도 황토로 지었고 모든 담도 황토고 집도 황토 절벽에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지었고 현대식 건물도 전부 그런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많습니다. 산동성 발해만에서부터 황하를 거슬러 올라가면 낙양, 산문협을 지나 확 굽이쳐 올라가는데 그 동쪽이 산서성이고 그 서쪽이 섬서성이다. 섬서성 북부 황하 안쪽으로 연안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짙은 황토물이 흘러내리는 황하를 쳐다보면 끔찍하도록 황토로 휘덮인 연안의 느낌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탄 열차가 연안역에 도착했을 때 내가 최초로 받은 연안의 인상은 중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소박한 옛 모습과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매우 정갈했다. 혁명의 성지라서 모든 것을 깔끔하게 보존해 놓은 것 같았다. 날씨도 쾌청했고 기분이 너무도 상쾌한 아침이었다. 힘이 분출하는 역 앞의 혁명탑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군관학교 학생들이 줄지어 성지순례를 오고 있었다. 배가 출출했다. 때마침 나는 역전에서 또우장과 여우티아오를 팔고 있는 행상을 발견했다. 나는 유학 시절 거의 매일 아침 대만대학 정문 앞에서 샤오빙 여우티아오를 사 먹었다. 옛날 맛이 나는 정말 맛있는 신선한 여우티아오였다. 중국 여행에서 내가 먹은 최상의 아침 식사였다. 한국来的 韩国来的，한국 枣园，还有那个杨家岭，杨家岭哎对，연안의 상징은 뭐니뭐니 해도 당나라 때 세워져 송나라 때 보수된 보탑이다. 현재 홍군이 입성했던 옛 성벽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보탑은 아직도 의젓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왜 하필 연안인가? 홍군이 장정의 최종착지로 연안을 고른 이유를 연안에 와서 보니 이해가 갔다. 연안은 하나의 거대한 황토 협곡이었고 사람들은 그 양쪽 절벽 기슭에 모두 토구를 파서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천연요새였고 항구적인 혁명기지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다. 모택동은 37년 1월에 이곳에 와서 48년 3월에나 이곳을 떠났다. 11년을 이곳에 줄곧 머물렀던 것이다. 우리는 모택동을 혁명가로 알고 있다. 물론 그는 혁명가다. 그리고 게리라 전술의 투사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총칼을 휘둘러 정권을 잡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있다. 모택동은 총 한 방 안 쏴보고 대륙을 석권했다. 모택동은 무인이라기보다는 문인이다. 그는 총칼이 아니라 붓 한 자루로 천하를 평정했다. 그의 게리라 전술이라는 것도 중국 고유의 손자병법과 소설 삼국지의 지혜를 빌린 것이다. 그의 혁명이론도 도시노동자 프롤레타리아 주체 사상이라기보다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향토 농민 대중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일본 육사를 나온 장개석은 서양식 정규군 전략과 진지전을 전투 방식으로 삼았지만 모택동은 땅의 점령을 우습게 알았다. 대륙, 그 넓은 중국 대륙에선 널브러진 게 땅이다. 진실로 군대가 점령해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래서 규율을 강화했고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 홍군의 가장 중요한 단일 전술은 공격 시에 주력 부대를 집중시키고 그 이후에는 신속히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합 집산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정지된 상태에서는 교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모택동은 붓 한 자루로 지도하였다. 모택동은 장정을 통해 계속 땅을 빼앗기고 쫓겨다녔지만 인민의 마음속의 영토는 계속 넓혀나갔다. 그리고 향후의 승리를 보장받았다. 그가 연안에 도착한 후로도 11년 동안 그는 부동의 구심점 자리를 지키며 붓 한 자루로 천하를 호령했다.
그리고 마침내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앞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역사의 대업을 달성한 자들에게는 항상 행운이라는 것이 있다. 천운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다. 모택동은 물론 장정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구축하고 연안에 일단 교두보를 마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장개석 국민당 군대의 위력은 막강한 것이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아무도 홍군이 국민당 군대를 이기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장개석과 모택동의 물리적 힘의 비례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택동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바로 모택동이 연안에 입성한 그 해 1937년 7월 일본이 노구교 사건을 조작하여 중일전쟁의 포화를 터뜨리고 만주에서 관내로 진입한 것이다. 중일전쟁의 개전이야말로 장개석의 포구를 공산당에서 일본 구두로 돌리게 하면서 항일의 떳떳한 명분하에 홍군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세력을 확대시키는 철호의 기회를 얻게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끝을 모르는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이 키워준 것이다. 춘한 스위 화칭치 원泉水华 시닝즈. 이것은 그 백낙천의 장안가에 나오는 한 구절이지만은 바로 이곳이 그 양귀비가 당현종을 만나러 가기 전에 그 목욕을 했다고 하는 온천 목욕탕인 화청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 장항량이가 그 장개석이 보고 국공합작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그를 감금시켰던 곳이기도 하죠. 저 꼭대기에 저기 지금 남아있는데, 장항량은 군벌 장장님의 아들이지만 장개석의 부하다. 그는 내전보다는 항일을 열망하는 동북군의 요구에 따라 공산당 소탕작전을 격려하러 온 장개석을 감금시켜버렸다. 그리고 그에게 국공합작을 요구했다. 당시 장항량이 장개석을 죽여버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모택동의 불레인인 주울레가 와서 교섭하여 장개석을 살려주고 국공합작에 응하도록 만들었다. 장항량은 장개석의 국공합작 허락을 받아내고 오히려 자청하여 그의 포로가 된다. 미래를 내다보는 주울레의 형한, 대의를 위하여 소화를 벌일 줄 아는 장항량, 이런 멋있는 대인들의 게임에 따라 국공합작이 성립하고 항일연합전선이 형성된다. 장항량은 중국 전 민족의 은인이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국공합작의 시대야말로 중국 공산당 세력 확장의 절호의 시기였으며 바로 우리나라 조선의용대의 전성시기였다. 조선의용대의 활약상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념을 초월하여 함께 싸우던 국공합작 시기였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연안 간부학교 일람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여기 사진이 다 있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유니크한 것이 조선 군정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 조선혁명 군정학교의 옛 모습인데
지금도 그 반쪽이 그대로 남아있다.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제자이며 해방 후 우리나라 남북 지도자 4김 회담의 한 사람이었던 김두봉이 바로 이 학교의 교장이었고 이 건물 속에서 살았다. 부교장은 박일우였는데 박일우는 중국 공산당 제7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3번이나 강연을 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 서열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다. 바로 이 건물이 그 사진에 보이는 조선혁명 군정학교 그 자네입니다. 근데 이 2개만 남아있고 지금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나머지 2개가 더 있었는데 그거는 허물어졌고 바로 여기에 그 김두봉이 중국 공산당의 사람으로서 이 김두봉하고 박일우가 와서 여기서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김두봉이 바로 이 집안에서 이 애들이 이렇게 밥 먹고 있는 이 집안에서 이 학교의 교장으로 여기서 살았어요. 한국인들이 썼던 연자방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여기서 일하면서 공부했다는 얘기죠. 이 조선 공산당에 그야말로 그 우리나라 해방 후에 소위 그 북조선에서 활약한 그런 공산당들이 가장 정통으로 배양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죠. 여기서 그 교장실이 있었고 저 산 위에 많은 이 동들이 있었는데 거기 학생들이 기거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개석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에게 돈을 주었지만 모택동은 줄 돈이 없었다. 공산당은 빈궁했다. 그들의 실천론은 스스로 먹을 것을 읽어가면서 혁명을 하라는 것이었다. 여기 연안에 기거하던 모든 부대원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농사지어 가면서 공부를 하고 또 전투에 임했다. 이 산꼭대기에 와, 또 이런 엄청난 연자방화를 발견하게 되는군요. 후기에 뭐 크게 연안파로 분류됐지만은 뭐 그건 역사상의 이름들이고 그 조선의용군 사람들로서 이곳에 와가지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45년까지 여기서 그 고생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조국의 해방을 꿈꿨던 젊은이들, 그들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참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오네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의 뿌리는 의열단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의열단, 조선의용대의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약산 김원봉이라는 인물, 밀양 아리랑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김원봉의 이야기는 잠깐 미뤄두기로 하자. 이곳 화북지역 조선의용대 사람들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중경에 남아있는 약산 김원봉이 주도하는 조선민족혁명당 산하 조선의용대 본부에 있었다. 그러나 이 화북지대 사람들은 점점 독자적인 조직으로 발전해갔다. 그리고 이 화북지역의 조선의용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맹렬하게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곳은 의용대 간부를 양성하던 군관학교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약산 김원봉과 그 윤세주 사이에 어떤 이념적 갈등이 있어서 그 김원봉은 상해 임정으로 가서 뭐 나중에 광복군 제1지대로 가고
윤세주는 그 태양산에서 공산주의자로 나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전혀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그 김원봉의 입장에서는 화북지역에서의 활동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어려서부터 밀양에서 같이 준 아주 그 소꿉친구예요. 그 두 사람이. 그래서 윤세주를 보낸 거고. 그러나 그 윤세주는 결국은 나중에 그 약산과 같이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만나지를 못하는 어떠한 상황으로 자꾸만 그 당시에 그 긴박한 상황이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윤세주는 결국 태양산맥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 남은 동지들이 이 연안 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학교를 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광복의 기초를 닦았던 것입니다. 국공합작이란 오로지 항일투쟁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은 항일투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랐다. 일본에 대한 역사적 체험이 없을 뿐 아니라 광막한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막연한 천하주의, 중화중심주의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 민족으로서의 중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없었다. 소설가 로신이 개탄한 것은 바로 중국인들의 근대적 민족의식의 결여였다. 아무리 일본이 와서 만행을 저질러도 그것을 민족 대 민족의 투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었다. 평생을, 아니 몇천 년을 비적, 마적, 도적놈들에게 시달려온 사람들이라서 일본 침략자를 또 하나의 마적으로 인식할 뿐이었다. 따라서 포괄적인 대일 투쟁 전선을 형성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웠다. 이러한 암흑적 세태에서 빛나는 주옥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조선의용대다. 조선 사람들은 이미 구한말 의병으로 시작하여 3.1운동을 거쳐 수없는 일제 만행과 참변을 체험하면서 강렬한 민족의식과 애국, 애족의식,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에 대한 열렬한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그리고 조직력과 전투력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일본군과의 기나긴 투쟁 경력을 통해 일본군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용대는 소수였지만 중국의 항일투쟁을 리드해간 가장 정예로운 아방가르드 전투부대였다. 조선의용대는 최전방의 돌격부대며 첩보부대며 선전부대였다. 조선인들은 항일투쟁에 있어서는 중국인의 대선대였던 것이다. 조선의용대의 중요성을 모택동, 주덕, 팽덕회, 주울레 등은 너무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약산, 김원봉과 주울레는 절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무정은 모택동의 장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작전 참모였다. 팔로군의 항일투쟁에서 가장 필요했던 요원들은 일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중국에는 일본어에 능통한 자가 소수였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에 능통했다. 선전, 첩보 요원으로서는 최적이었다. 그리고 배신을 모르는 충직한 일꾼들이었다. 조선의용대는 여자도 많았다. 조선의 여인들은 열렬하게 투쟁하였다. 그들은 적의 사기를 꺾고 중국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또 일본 군내에 강제징용된 조선인 학도병들에게 엄청난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연극, 영화, 노래, 선전비락, 벽복, 군중 집회, 시장 연설 등 온갖 방법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를 규탄하고 중국인의 열렬한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일깨웠다. 그들은 전방에 최초로 투입되었고 최후까지 남아서 투쟁하였다. 그들에게는 중국 대륙에서 일본과 싸울 수 있다는 것만이 행복한 일이었다. 조선 땅에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나 중국 대륙에서는 일본 정규군과 싸울 수 있었다. 중국 항일투쟁을 성공시키는 길만이 일제를 조선에서 괴멸시키는 접경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 대륙에서 싸우는 그들은 조선 벌판에서 싸우듯이 신나게 싸웠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용대 투지를 지켜본 대시인 사상가 광마략은
조선 의용대는 항일 투쟁의 가장 용감한 전사들이다. 그들은 최후까지 남아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 라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팔록은 참모장 섭거명은 조선 의용대는 반파시즘 투쟁의 새로운 역량이다. 그들은 피로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위의 모든 사람을 격려시킨다 라고 말했다. 조선 의용대야말로 항일 투쟁의 꽃이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조선 의용대의 항일 투쟁과 더불어 근대적 민족으로 거듭 태어났던 것이다. 이 동네는 물이 귀했다. 그런데 우물이 하나 있었다. 조선 의용대 사람들이 길러다 먹은 바로 그 우물이라고 했다. 나는 너무도 반가웠다.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열면 나와요. 이 동네 사람들이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샘물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의용군 사람들도 이 물을 먹었대요. 길러다가 저 위에서. 그래서 평상 때는 이런 거로 막아놓고 물이 귀하니까 빼기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물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넬방에 메고 걸머져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청년들이 이 물을 먹고 산 거예요. 양반인데 연안에 살았던 장지락 김산이 님 웨일즈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조선의 산하는 물이 맑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도 깨끗하고 청정한 물이 흐르죠. 이 중국 땅에는 너무도 물이 지저분합니다. 김사는 연안의 중국 항일 군정대학에서 물리학, 수학, 영어, 일본어를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결국 치졸한 극좌분자들에 의하여 트로츠키파, 일본 스파이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그의 혁명적 삶과 뛰어난 인격, 그리고 협회한 이념을 뛰어넘는 인간의 그 진실한 족적은 님 웨일즈의 붓을 통해 이승에 남았다. 때로 혁명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나는 지금 산서성과 하북성 그리고 하남성 이 세 성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태양산 계곡을 향해 가고 있다. 북경에서 석가장, 형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지나 하북성 서편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산서성 마전으로 갔다. 마전에는 바로 팔로군 총사령부가 있었다. 팔로군이란 국공합작 후에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 군대에 편입되면서 8번째 로군으로 되었기 때문에 팔로군이란 이름을 얻은 것이다. 장정에 가담하지 않고 잔류한 화남의 홍군은 새로 편성되어 신사군이 되었다. 그러니까 화북에는 팔로군, 화남에는 신사군이 있었던 것이다. 그 화북 팔로군 총사령부가 바로 여기 태항산맥 마전에 있었다. 이 팔로군 총사령부 곁에 우리 민족의 항일 영웅들 조선 의용대의 화북지대 본부가 같이 있었다. 연안은 전투가 미치지 않았던 내륙의 본부였고 여기 마전은 화북전선의 실제 작전 참모본부였던 것이다. 什么总部？八路军是吧？就在那个地方，啊，马上到了嘛，啊马上就到了，上面就是啊，上面啊。 이 총부에는 팔로군 부총사령 팽덕회, 부총참모장 좌권, 그리고 129 사단 정위 등소평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장정을 같이 한 무정, 진광화, 그리고 약산 김원봉의 불알 친구 미량의 윤세주가 있었다.
왜? 이 평화로운 마을이 바로 운두조, 조선 의용대의 주둔지였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맑은 개울, 느티나무 성황당, 연자방아, 이 모든 것이 조선의 정취를 물씬 풍긴다. 여기에 모택동과 장정을 같이 한 조선인 혁명가 무정이 살던 집이 지금도 남아있다. 1942년 7월 바로 이 느티나무 아래서 무정과 최창익은 조선 의용대를 화북조선 청년연합회 산하로 개편했다. 그리고 조선 의용대를 김원봉 라인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조선 의용군으로 발전시켰다. 여기가 운두저 마을이거든요. 이 운두저 마을이 바로 마전 그 팔로곤 총부가 있는 바로 옆인데, 무정 장군이 이 집에 살면서 이 의용군의 그 모든 작전을 여기서 지휘했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그래서 이 집 보면은 옛날 팻말이 그대로 있거든요. 조선 의용대 주지다. 조선 의용군은 사람들이 빈번히 들락거리는 장소에 일본군을 교란시키는 벽보를 페인트로 썼다. 이 사진에는 외놈의 상관놈을 쏴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 의용군을 찾아오시오 라고 쓰여있다. 바로 이 사진의 현장이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1942년 5월 25일) 일본군 화북 방명군 총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는 자그만치 35,000명의 군대와 현대식 중장비를 총동원하여 항일 근거지인 마전 팔로군 총부를 싹쓸이 해버리려는 참빛 작전을 감행한다. 제2차 침공이었다. 팔로군은 견딜 수 없어 퇴각 작전을 수행한다. 일본군 비행기가 6대나 뜬 상황에서 퇴로의 모색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좌고는 호남 예릉 사람으로 1905년생이다. 그는 황포 군관학교 제1기생이며 25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여 모스크바 중산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홍군 제1군단 참모장으로서 25,000리 장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주덕과 팽덕회를 보좌하는 팔로군 내 작전 참모로서는 가장 젊고 탁월한 고위관부였다. 주울레는 나중에 회고하기를 내 인생에서 만난 사람 중에 좌권만큼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군사 지략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좌권은 매우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하며 헌신적인 인물이었다. 팔로군 총부의 안전한 퇴각이란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퇴각의 전위부대를 자처한 30여 명의 정예군이 바로 조선의용대였다. 여기에 평양 출신의 진광화 그리고 밀양 사람 윤세주가 있었다. 바로 이들이 퇴로를 뚫는 최전위 용사들이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바로 우리 조선의용대원들이 퇴로를 뚫으며 죽음의 행군을 계속했던 길이다. 아, 여기가 십자령 기념지라고 여기 잘 돼 있네요. 예, 지금은 좌권령이라고 좌권 장군 이름 따라서 변했는데, 지명이. 그러니까는 저 마전에 있는 그 팔로군 총부가 이렇게 퇴각하는 길을 이렇게 우리가 쭉 따라왔는데, 와보니까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천리길인데, 산길을 따라서 그 좌권 장군하고 윤세주 그리고 그 진광화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의용대의 여러분들이 같이 일로 오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포위를 당했다가 이제 이 십자령을 뚫고 나간 거겠죠. 마전에서 여기까지 150리, 이 십자령만 지나면 하북성 서편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십자령은 엄폭한 분지였고 엄청난 난관이었다. 잘못하면 도관에 든 쥐가 될 수도 있었다. 너무도 정말 이게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이 북받쳐 오는 느낌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데, 바로 여기가 석정과 진광아 그분들이 희생된 바로 전투, 십자령 전투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완전히 최후 포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전위에서 우리 조선의용군 30여 명이 가장 장렬하게 수류탄을 터뜨리면서 이걸 넘어서 이 일본군의 엄습하고 비행기로 막 쏟아지고 포탄이 터지는데, 그 포탄의 운무 속에 이거를 뚫어가지고 저거를 넘어가게끔 다 그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퇴강로를. 그러니까 윤세주와 진광아는 저 V자로 되어 있는 양쪽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올라갔다. 수류탄을 던지고 던지면서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골짜기에 팽덕회와 등소평이 있었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윤세주와 진광아 덕분에 이 십자령을 무난히 넘었다. 훗날 팽덕회는 6.25 전쟁에 참전한 100만 중공군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등소평은 중국의 개방 정책을 주도하면서 아시아 역사에 새로운 물꼬를 텄다. 진광아, 윤세주가 아니었더라면 이 두 사람은 십자령의 유언이 되었을 것이다. 과연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가? 좌고는 끝까지 남아 퇴각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 일본 비행기에서 쏟아부은 포탄의 파편이 관자놀이에 명중했다. 즉사했다. 부하들은 그를 바로 그 전장에 묻었다. 진광화, 윤세주는 어떻게 되었을까? 고지를 점령한 후 총탄과 포탄에 만신창이 되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 포화 속에도 중국인 전우들은 진광아와 윤세주를 담가에 메고 행진을 계속했다. 어떤 경우에도 조선 의용대의 영웅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의로. 그러나 이곳에서 멀지 않은 흥룡동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은 결국 절명하고 만다. 단가에 매가지고 이리로 그냥 중상된 두 분을 끌고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저 밑에 흥룡동이라는 데서 절명을 하시고 만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시체를 안 뺏기려고 그분을 메고 천리길을 메고 성문까지 간 거예요. 절대 우리 조선의용군, 우리 이 험난한 이 마지막 이 줄령의 이 포위망 일본군의 철벽을 뚫어준 이 두 분을 우리가 의지를 저버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성문까지 가서 모시게 된 거고, 좌건 장군은 돌아가시지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묻어놓고 갔는데, 일본군이 글쎄 그걸 다시 파헤쳐가지고 그 좌건 장군의 목을 베어가지고 갖고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좌건 장군의 는 이 목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의 잔악성이라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좌건 장군의 목을 그냥 매달아가지고 막 선전을 하고 또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선의 젊은이들, 조선의용군의 사람들은 이 세계사적인 역사의 길목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희생되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그 이름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줄령을 그들의 홍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1942년 10월 10일 등소평 이하 5천여 명의 동지들이 모여 좌권, 윤세주, 진광화 세 사람의 장례식을 올렸다. 내가 바로 성문촌 그들의 무덤에 당도했을 때는 하늘도 나의 방문을 서로 하는 듯 봄비가 땅을 촉촉히 적시고 있었다. 나는 좌권 묘역 곁에 더 높게 자리 잡고 있는 윤세주와 진광화의 묘소로 올라갔다. 태양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웅장한 묘소에 조선민족 영령이라고 풀어쓴 갸륵한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석정 등지! 순간 왈칵 눈시울이 뜨거워졌다.